그래도 우리 이제 또 이제 주기적으로 뭐 시장 좀 점검을 좀 해봐야죠. 왜냐면 또 이제 항상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또 피상적으로 그대로 보면 또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최근 기사 보면은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실거래 가격 지수 보니까 3월 기준으로 158.7 해서 전월비로는 3개월 연속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6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지수는 여전히 뭐 과거보다 높진 않아요. 요쯤에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지금은 그래도 좀 회복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수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지수는 뭐냐면 호가 기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을 좀 높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튀는 것처럼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제 매매가를 보면 한 가지는 명확하게 개념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요. 삼성전자 주식처럼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모든 주식이 같은 가격에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요.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추세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방법은. 근데 추세를 살펴보면 한 가지 추세는 명확해요. 뭐냐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횡보. 정체라고 전 표현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지진 않은데 이제 거래가 증가했다는 게 사실 3월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제 시장 상황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봐야 미래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그래서 현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서울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황을 딱 정리해 드리냐면 하락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나오셨을 때 서울 지역 한 달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된다. 뭐 700몇십 건이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월별로 한 3000 몇백 건? 3400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떤 의미예요? 절대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산시장에서는.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건이 안 되더라도 500건, 600건, 700건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3,400건의 경로를 보면 1월부터 증가해요. 3개월 동안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추세적으로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가격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수요가 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책 열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그런데 반면에 또 하냐면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요. 만난다. 그러니까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는 증가하지만 가격이 안 오르는. 대신 빠지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건강한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 판단을 좀 하자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이후로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거나 혹은 늘거나 수요가 줄거나 늘거나 뭘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변화는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측 변화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이 세 경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었던 게 작년까지 시장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가려나? 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거라는 아니고 예.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지금 수요가 어떤 수요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금 공급은 어떤 공급이 증가한지를 알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올해 1분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4월까지 증가한 수요가 어떤 수요라는 거를 찾아내야죠. 이거 광순의 복덕방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그렇습니다. 우등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과 다르게 독특하게 수요가 구분이 돼요. 네네네.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주식을 실수요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하려고. 네. 그것도 투자하려고 사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집에서 나 주식 써야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용이에요, 사용. 네네네. 나 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써야지. 불쏘시개로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총 가서 의결권 행사하려고 사진 않으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주식은 투자 수요만 있어요. 반대로 초코파이는 투자하려고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요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야.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힘들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게 실수요인지 투자 수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를 봤더니 최근에 일단 갭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갭 투자는 감소. 그러면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30대, 40대, 50대의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수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저희가 집계하는 건데 그러면 30대, 40대, 50대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산다는 건 실수요자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그 통계가 있는데 네. 전국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 이거 흥미롭죠. 투자를 하려 어디 지방 어디로 갔을까? 아니. 거주하는 사람 중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다주택자?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서울이요? 어디? 아니, 이해 못 하셨어요? 몰라요. 어려워요. 아니, 이런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을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을까?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면 서울이 많을까? 근데 언뜻 생각해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주택자 많을 것 같으시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서울 사놓고 지방 하나 사놓고.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서울이 원체 비싸니까. 그렇죠.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지방에 또 사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지방 분들이 많아요. 지방 분들이 어디를 산다? 서울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돼요. 근데 지역적으로 봤더니 부산과 울산이 가장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이나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1분기에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부산하고 울산의 거주자가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호수는 줄어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투자 수요가 그렇죠. 많지 않다. 투자 수요가 지금 사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떤 수요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아니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가격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근데 그런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왠지 이미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한데 작년, 재작년 시장을 놓고 돌아보면은 막 20억 하던 아파트가 14억에 거래될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고금리에도 용기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20억 하던 아파트가 14억 했다. 그래도 한 17억, 18억까지 왔대. 최고가는 아니지만 얼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대 이러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여기에서 투자 수요가 들어와 버리면 주식으로 말하면 저 정고점을 가거나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네.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 지금이 혹시 그 즈음 아닐까라는 생각.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좋은 질문이야.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오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래오냐면. 네. 근데 그게 네.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제가 너무 주식 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주식은요,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예. 수요가 붙을 때 사야 돼요. 거래량 늘어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개념 이전에 네네네. 수요가 증가할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할 때 사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산다.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공급이 증가할 때 절대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팔아. 공급이 증가하죠. 그거 받아주면 안 돼. 왜냐면 계속 팔 거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래서 수요가 중요해요. 그거는 주식은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수요가 가격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수요가 붙지 않으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 맞아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때 사야 돼요.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냥 전세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수요가 증가할 때 사자고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2021년도였어요. 집값이 가장 고점일 때. 수요가 그냥 막 넘쳐날 때. 그렇죠. 이거 끝났네. 네네네. 서울 부동산 이제는 막 다 1억씩 되네 평당.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가 고점이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수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게 어쨌든 실수요다. 그러면 실수요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사면은 가격도 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오른다는 게 제가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실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가 없다. 네. 이유는 연간의 실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언제 한번 하신 말씀 같았는데 진짜 아예 집을 안 사는 무주택으로 있으려는 사람들은 아예 안 산다. 네. 그 사람들은 또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2024년도의 실수요의 대표자는 2024년도의 무주택자 중에서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100가구가 돌아온다고 할게요. 100가구가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전세가 만기 돌아오면 대부분 고민하잖아요. 네. 내 집 마련해야 되나? 그쵸. 아니면 계속 전세 살아야 되나? 그럼 그중에서 50명이 내 집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올해 수요는 50명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30명 샀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명 남은. 그렇죠. 상반기에 올해 실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에 무조건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 이 수요가 가격을 막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실수요기 때문에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다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은 뭐냐. 지금 공급이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급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근데 매물의 양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증가할 거냐.
예측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 즉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봤더니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요. 장기 보유자들. 네. 혹은 다주택자들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왜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이 원인 파악을 해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네. 장기 보유자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집값이 2배 올랐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거주가 조건이 있다면 양도세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순간 양도세 감면이 엄청나게 커요. 거의 그렇죠. 80%. 네네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팔 것만 남은 거예요. 팔아도 이제 훨씬 남는다. 많이 올랐고 네. 세금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세금 내면 안 팔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는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감면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매물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 남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매물을 내놓은 것이 후두두둑 다시 이제 회수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작은 지역별로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집주인들이 뭐 그냥 복도방 전화 안 받고 뭐 이렇게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이제 미국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늦춰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연말에도 또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하고 하면 집을 내놓으려는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도 뭔가 좀 심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금 내놓는 분들의 심리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잖아요. 네. 하나는 매물을 걷어들인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줄면은 내가 매물 내놓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인다. 예. 두 번째는 그냥 놔둔다. 네. 그냥. 어차피 뭐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세 번째는 예. 호가를 낮춘다. 진짜 팔려는 의지. 네. 이 세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데 네.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하냐 확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기 보유자의 특성은 지금 왜냐면 아까처럼 두 가지 조건 하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이걸 팔아야 실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전세를 끼고 살았으면 사실 큰 이득이 없잖아요. 집값만 그냥 오른 거지. 네. 팔아야 어쨌든 내가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집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5억 원에 내가 샀는데 네. 10억 원으로 올랐어요. 2배 올랐다가 지금은 9억 원 수준이에요. 네. 이런 수준입니다. 많이 벌었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벌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할까요? 항상 인간은 최고점이 본전이죠. 심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억 갔었는데. 이분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떨어지고 내 집을 내놨는데 안 벌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문 용어로 자산 처분 효과라고 해요. 이익이 많이 난 걸요 오히려 막 팔아요. 아, 네네네네. 주식시장이 똑같이 있죠. 맞죠. 수익률 뭐 70%에서 파는 거나 65% 파는 거나 일단은 막 팔아. 시장가로 던져지 않고. 네.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4월에 제가 서울 아파트 중에서 2억 원 이상 직전 거래 가격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인데 내 집을 안 보러 와.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됐어. 아, 내놓은 지 오래된 집. 그랬더니 확 낮추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네요. 자산 처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어떤 주식을 네네네. 그거 9,000원으로 빠지잖아요. 네. 안 팔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딱 이제 책을 펴듭니다. 워렌 버핏 책을. 그럼 난 가치 투자자야. 그래, 난 장기 투자자. 오래 갖고 있다. 그래, 더 사자.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에 들어가요. 네네. 손실이 나면 그래요. 그쵸. 팔 수가 없어. 예. 그런데 반면에 10,000원을 샀는데 20,000원을 올랐어.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전화해. 대호한테. 대호야, 내가 오늘 술 한잔 할게. 살게. 만나서 술 한잔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가봤더니 2만 원 주식이 19,000원으로 떨어졌어. 아니면 18,000원으로. 그러면 대호한테 또 전화한다니까요. 대호야. 내 주식이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다. 8,000원 벌었는데. 뿜빠이 인간의 심리 그렇죠. 나누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특한 투자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인데 그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기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던지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영끌한 사람들이 내놓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막 경매로 뭐로 막 경매로 가요. 끝까지 버티다가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래서 장기 투자하고 막 집을 15년 들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거의 막 10억, 20억씩 벌었잖아요. 이분들은 조금만 빠져도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그거 내 돈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여기서 더 조정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